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고 일본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애국가가 넷플릭스에서 나왔습니다. 더 에이트쇼 지금 비영어권에서 드라마 1등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비영어권에서. 근데 여기에 스페인어 자막에 남자 주인공 유준열이 애국가를 부르는 대목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막이 일본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나온 거예요. 마르델 레스테가 동해거든요. 스페인어로. 근데 마르델 합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실 내일 휴일이고 해가지고 쉬면서 넷플릭스로 영화나 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서 충격적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드라마 하백의 신부 기억하세요? 여기서도 프랑스어 자막에서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해서 문제된 적 있어요. 그리고 사냥의 시간 영화 여기서도 독일어, 헝가리어, 폴란드 6개의 국어로 다 자막에서 동해를 일본어로 해로 표기를 했었고요. 이 동해 일본해 이 문제뿐이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기억하시죠? 이 시트콤이었는데 여기서는 중국어 자막에서 김치를 파우차이로 오역을 했고 그리고 시지프스라는 드라마 또 있었어요. 여기서는 프랑스어 자막에서 동해바다 서해바다 할 때 그 서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때의 대사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서해 중국에 뿌리를 둔 이름 맞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넷플릭스 일본은 더 좀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한국 영화 택시 운전사 설명할 때 5.18 다룬 영화잖아요. 근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넷플릭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 뭐 이 기사는 보셨을 수도 있어요. 챗GPT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를 했었습니다. 구글 제미나에서 뭐 리앙쿠르라고 했다는 것도 보도가 됐었던 적이 있었고 나중에 바로잡긴 했는데 또 클로드 같은 다른 AI에서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화가 플랫폼 시대에 온 거거든요. 글로벌 플랫폼들이 사실 우리의 문화와 규범까지 좌지우지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 규범이란 건 다 국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규범과 일본의 규범이 같을 수 없고 우리나라의 규범과 미국의 규범, 중국의 규범, 러시아의 규범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또 정치적으로 이런 분쟁 지역에 대한 의견도 다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국어 플랫폼이 이 전체 우리 문화 규범을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의 가치관이 거기에 은근슬쩍 계속해서 개입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동해 일본의 표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더 심각해지는 건 AI 시대입니다. 챗GPT와 제미나이와 클로드 뭐 이런 AI들이 생성형 AI들이 지금의 검색 시대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검색 시대는 그래도 우리가 구글에 뭔가 검색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검색하면 한국어 사이트가 나오고 한국어 사이트에는 한국의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생성 AI, 챗GPT 같은 녀석들은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한국어 답변, 영어 답변, 스페인어 답변, 일본어 답변이 그냥 다 통합되어 있어요. 일본어로 학습한 거를 한국어로 뱉어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단 하나의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 그 국적과 그 가치관이 그 답을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 기업이었다면 어땠을까? 오픈 AI가, 챗GPT가 한국 서비스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행히 이번에 넷플릭스가 그 일본해라고 표기했던, 잘못 표기했던 이 사태는 제보를 받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얘기를 해서 고치겠다고 넷플릭스에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수정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예를 들면 시민운동, 지금 굉장히 침체기인데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에서 넘어서서 이런 빅테크들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까지 영역을 넓히면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도 챗GPT든 넷플릭스든 이런 글로벌 다국적 플랫폼을 소비할 때,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에 이게 국적이 뭐고 여기 어떤 가치와 규범이 녹아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나라가 힘을 내서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세계 뉴스 좀 살펴보는 날인데요. 트럼프의 성추문 유죄 판결이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깊이 있게 좀 다뤄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접경지대에서 군사훈련 재개한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 뭔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승병 박사 워커노믹스에서 일본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 시대에 군사 대국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움직임이 일본 국민들은 또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베 때부터 이어온 이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기도 하다는데 이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상속세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이런 지배주주가 안정적인 이 지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이 기업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니까 이렇게 SK처럼 기업의 가치가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경영권 분쟁 아닙니까? 이런 경영권 분쟁이 가능할 정도의 지배주주의 지분이 약간 이렇게 희석되니까 이렇게 SK 주식이 오른다라는 것은 조금 더 크게 말해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이 안정적 기업 지분을 3세 또는 4세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이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유지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은 차라리 이 지배주주의 지분이 낮아지는 것도 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도 저는 이번 SK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이승원의 지식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일주일 잘 지내셨고요. 네, 정신없이 가네요. 네. 이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채널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지식의 전당 이승원입니다. 네. 지금 영상 많이 못 올렸는데 네. 이제 뭐 어쨌든 지식 채널이니까 국제 이슈랑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또 굉장히 특이하게 들리던데 거기서는. 아 네. 그래요? 몰랐네. 네. 거기서 지식의 전당에서도 끝내주는 세계를 좀 잘 홍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핫한 뉴스가 너무 많았는데 일주일 동안 먼저 지난주에 얘기하려다가 제가 다 못 다 여쭤본 내용에 이어서 나온 이야기인데 네네. 트럼프 후보가 지금 트럼프 성추문 얘기 오늘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뤄주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재집고 나면 주한민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외신에서 나와서 요거는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지난달 5월 27일 그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이었는데 공동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랑 수미테리라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이 미 외교협회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수미테리 이분의 발언이 종종 언급되는데 느낌상은 약간 좀 매파 같은 느낌이 들긴 하고요. 어쨌든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언급했던 뭐 칼린 박사나 이런 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듯한.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분이 지난달에 칼럼을 썼는데 그 핵심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내서라도 김정은과 만나서 단판을 지을 수 있다,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려된다.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뭐 사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워딩에 이런 게 있었어요. 트럼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 위원장과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 동맹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없는 분이잖아요, 트럼프.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하대했고 한국에서 뭐 방위비 뭐 올려달라고 하고 이제 나토도 해체시킬 수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발언의 주인공이 바로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이 구조를 또 깰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일 공조도 깨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뭐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죠. 그건 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자주국방 얘기했고 뭐 전작권 환수 얘기가 아주 뭐 노무현 대통령부터 오래전부터 나왔고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한미 동맹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하는 특수 상황인 건 맞잖아요.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대치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할 그 여지는 없는데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 가로 열고 한미일 군사 동맹은 지금 윤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다 원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우리 국내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높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 스탠스와는 좀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그 이제 이단화 소리 듣다가 이제는 공화당의 주인공이 트럼프가 돼버렸잖아요. 어느 순간 네. 이제 시절이 흐르면서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곧 어쨌든 대통령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국방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테니까 바이든이 유지했던 정책 중에 상당 부분이 어그러지겠죠. 네. 우리나라한테는 격변이겠네요. 격변이겠죠. 큰 격변인데 네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따져봐야죠. 네, 근데 네. 당장은 굉장한 혼란이 올 것 같긴 한데 그 트럼프가 문제는 이번에 성추문 사건에서 네네.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선에서 네, 이제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지난 30일, 현지 시간 30일 날 유죄 판결이 나왔죠.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12명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34개 모두 다 당신이 문제가 있어라고 판결을 네. 내린 거니까 굉장히 내용 자체는 중대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7월 11일 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실제. 그래서 뭐 징역형이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뭐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사법의 그 수위와 그 나라의 사법 수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1일 날 판결이 나오고 이제 형량이 결정되고 1심입니다. 그리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전당대회가 7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1심 선고를 하고 한 4, 5일 뒤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상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불리한 시기이고 기분 나쁜 상황이죠. 네. 그 혐의가 그 이번에 유죄 판결 받은 게 34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어떤 건가요? 뭐 일단은 성추문 입막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성추문 입막음을 했다라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성추문 입막음을 왜 했느냐? 결국은 흘러 가면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쪽 논리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이것을 회계장부를 조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서 1억을 썼습니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다른 식으로 해서 이제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게 하나하나 어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나간 거예요? 본인들 네, 본인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근데 장부, 그 회계 회계 장부. 장부를 조작한 거다.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34개까지 간 거죠. 네. 근데 이것 그 성추문 자체는 재판 대상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예, 기본적으로 성추문 입막음 관련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그건 이제 그 민사 쪽으로 가는 거고 성추문. 그건, 성추문 네. 자체는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좀 추잡하더라고요. 그 재판 내용을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내용이 참 이게 전직 대통령이자 현직 유력한 미국의 대통령 혐의치고는 좀 지저분하고 조잡하죠. 그러니까 그 성추문의 내용이라는 게 그 아들이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여성하고 혼외 성관계를 했다는 거고 그거를 그 여성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법정에서 증언을 네, 했는데 그건 또 트럼프 쪽 변호사들이 막 물어보는 바람에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건데 막 네. 다 얘기를 하고 그거에 다 보도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대선을 이제 치르는데 그 바로 전당대회 한 얼마 한 전에 4일 전에. 4일 네. 전에 그 전당대회가 15일부터 형량이- 18일까지. 네. 형량이 나온다는 건 이제 어쨌든 뭐, 네. 완전히 딱 재판에서 확정이 된다는 일단 거잖아요. 1심은 그렇죠. 1심은 확정이 네, 네.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 정말 미국 사람들 좀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이제 어때요 분위기? 이런
이런 장르의 어떤 부끄러움은 클린턴이 담당했었잖아요. 맞아, 예, 미쳤죠. 레윈스키와 함께 네. 부적절한 관계, 그 이후에 부적절인이라는 형용사가 많이 이제 유포되면서 류인스키. 사용됐죠. 부적절한 그렇죠. 인턴이었죠. 백악관 네. 인턴이었던 모니카 류인스키. 루인스키 사건이 어마어마했죠.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탄핵 위기까지 몰렸었고 했는데 그때도 그 자체보다 이제 거짓말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더 이제 분노했고 어쨌든 이런 소위 이제 남녀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모는 클린턴 정도에서 이제 했다가 그 이후는 이제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았어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참 보는 사람이 민망한 그런 사안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또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핵심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그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네. 아, 그게 더 놀랍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뭐 지지율 조사가 있었나요? 요 평결학 전후에 어땠어요? 그 현지 시간 30날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30, 31일 뭐 이렇게 조사를 한 여론조사가들이 있었는데요. 1일 뉴스위크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 세계 주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지율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주 막 엄청나게 크진 않고 일단 그 유고부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50%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답했고 무죄라고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 배심원들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 불신한다라는 게 30%까지 가량 됐어요. 그래서 이제 50대 30으로 나뉘었고 어쨌든 절반 정도가 역시 유죄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입소스, 로이터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30, 31일 양일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4%가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54%는 굉장히 좀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 조사 때보다 오히려 6%포인트 하락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투표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않겠다고 한 사람이 저번에는 60%였는데 줄어들었어요. 이번에는 54%. 아, 줄어든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엄청난 타격이라기보다는 이제 판결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감정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지지했던 네네. 사람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약간 오락가락한다고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로이터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화당원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응답 비율이 1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응답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아. 우리도 왜 뭐 여론조사 할 때 네. 좀 속으로는 지지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남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샤이 뭐 층이라고 하는 네네네. 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공화당원은 16%밖에 응답을 하지 않아서 이제 심적인 타격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아, 그렇군요. 트럼프는 지금 요거 자체가 조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트럼프가 이런 워딩을 했어요. 조작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매우 불공정한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지점에 한계점에 도달할 것. 그러니까 브레이킹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계점에 도달할 건데 언론에서는 그 16 의회 폭동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나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불공정한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이 단어를 굳이 쓴 거는 이제 16 의회 폭동했던 나의 지지자들이여 다시 한번 좀 일어나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언론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아주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봐서는 트럼프가 성추문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쪽 네, 편은. 처음에는 뭐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지금 뭐 약간 NCND 네.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요. 네,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억울하다는 부분은 그러면 입막음하고 뭐 돈 주고 회계장부 조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혐의 34개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하에 뭐 그 여성과 만났고 이미 다 처리된 문제를 나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미치려는 이 바이든 정부가 조작해서 이렇게 범죄를 억지로 갖다 이제 씌웠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했다. 뭐 이런 논리죠. 네, 트럼프의 어떤 주장은. 네. 또 미국 선거에서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후원금 들어오는 그 추이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예전에 머그샷 한 번 찍은 적이 네네네.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꽤 오래 전에. 맞아요. 작년이었습니까? 그때 작년이죠. 그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머그샷 맞아요. 찍은 날. 탄압받는 이미지로 딱 맞아요. 네. 공개돼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 30일 날 그 유죄 판결 이후 24시간 동안 5,28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3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730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 48시간 동안 7천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970억 원 정도 된다. 1,000억 원, 네. 1,000억 원 들어왔네. 네. 이틀 동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자세히 저는 무슨 네. 이거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한 번 근데 더 그 전에 들어오던 추이하고 보면 어때요? 그 전에 한때 트럼프가 후원금 안 들어온다고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참 들어오다가도 지체돼 있었는데 요즘 뭐 바이든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모금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하고도 오프라인도 다를 텐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모금한 그 금액이 5,800만 달러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들어온 거가 약간 못 미치는 수치고 48시간 안에 들어온 거 넘어선 거죠. 아, 네. 6개월 들어온 거보다 이제 48시간 안에 몽땅 다 받았다. 이틀 들어온 게 훨씬 2배 가까이 많았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무슨 드러나지 심리지? 않는 그 민심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 돈이 모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지한다는 거니까. 근데 원래 또 부자들은 바이든 지지자가 많다고 또 알고 있는데 저는 기업인들이나 기업인들. 월스트리트 뭐 실리콘밸리 이런데 그게 아마 예측 가능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뭐 같은 부자라고 해서 트럼프가 우리한테 특별히 우호적이다 뭐 이런 거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부자 감세나 이런 거 보면은 트럼프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예, 그 월스트리트의 어떤 정확한 심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그 성향에 따라 반분돼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과 트럼프. 아니 저는 이렇게 트럼프한테 이럴 때 돈 내는 사람들 후원금 보내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개미 군단일까 아니면은 정말 뒤에서 봐주고 있는 몇몇 거대 부호가 있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것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온라인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온라인으로 소액 지지자들이 얼마나 보냈는지가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여론이 더 유리한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보다 뭐 10사람이 10만 원씩 내는 게 훨씬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투표권 한 명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소액 기부자들이 이만큼이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번 이 7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몇 명이 도대체 이만한 돈을 보냈을까? 그러게요. 네, 한번 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트럼프 캠프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될 수 분명히 있을까요? 공개가 누군가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선거에서 중요한 건 그 돈은 들어왔다. 그럼 선거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사실 오히려 이 판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고 대신 이제 그 시간에 돈을 보내고 있는 그쵸. 트럼프 지지자가 많더라. 많다는 뭐 거 이럴 수 많다면 있죠. 뭐 이게 부자 한 명이 다 보낸 게 아니라면 여러 그런- 명이 보인 거라면.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선거에서는 중도층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 그런데 있어요. 그 악시오스 이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15% 그리고 무당층의 49%가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퇴해야 한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사실은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도 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은 추이가 그렇게 막 많이 변하지는 않은데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표심은 이제 중도층이 좌우하는 거잖아요. 뭐 충청 표심 항상 관심 있어 보듯이. 그런데 무당층에서 49%면 거의 50% 절반인데 악시오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49%의 무당층이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좀 타격이 있는 숫자죠. 그러네요. 무당층이 어쨌든 투표를 해줘야 미국은 뭐 양당제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스윙 스테이트가 왔다 그렇죠.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등록 후보, 등록 유권자 가운데 이제 어쨌든 무당층이 있으니까 그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숫자는 또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악시오스 보도는. 한 절반 정도, 중도층의 절반 정도가 사퇴를 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네, 아예 네. 지지 안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또 다르죠.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후보 사퇴하라는 칼럼 봤어요. 지난주에 또 그 바이든 후보 사퇴해야 된다는 그 네, 이야기 네. 해주셔서 맞아요.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분이 칼럼니스트가 썼는데 트럼프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바이든은 단 한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34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바이든 사퇴로 나올 정도면 트럼프 사퇴로는
벌써 당연히. 100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곱하기 34네요. 네. 그렇다. 근데 나이 얘기를 또 언급했습니까? 그 칼럼니스트가? 네, 나이를 바이든은 늙은 죄밖에 없다. 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이렇게. 근데 옹호를 둘이 한 30살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와 바이든이 네 살인가. 그러게요. 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요.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좀 안 좋은 생각이지만 성추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별로 들지 않았다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범죄자지만 아, 또 그런 게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이상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지지하는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범죄가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아, 근데 우리나라도 왜 대선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특정한 후보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그 암이지만 자기가 딱 원하는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줄게 뭐 이것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 가서 찍는 것처럼 그런 하나하나의 각각 유권자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에 봤을 때 성추문 물론 잘못했지만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야라는 사람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가서 찍는 거겠죠. 그런 거죠. 그게 인종주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성차별, 뭐 성평등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네요. 실제 이민자 문제가 워낙 커져가지고 이민자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그러네요. 요거 좀 앞으로 계속 다뤄주시면서 미국 대선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우린 바이든한테 걸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바이든 사퇴론 나오고 51대 49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네, 가능성.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잠깐 이거 안 짚을 수 없는데 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군사합의는 파기하는 걸로 가는 거죠. 네, 일단 그 오물풍선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좋은 명분을 어쨌든 줬고 그래서 9.19 군사 합의는 이제 전면적으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뭐 파기라기보다 효력 정지라면서 약간의 여백은 남겨둔 거죠 공간은. 그래서 사실상 지난 10월이었습니까? 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후에 일부 조항에 대해서 1조 3항인가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이제 효력 정지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북한이 전면 파기라고 선을 했죠. 그래서 이미 사문화된 게 9.19 군사 합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그 효력을 전체 그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문화된 건 맞죠. 근데 이게 서로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위험하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접경지대에서 군사훈련은 하지 말자는 합의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하자, 해도 된다. 네. 서로 간에 이렇게 돼버린 셈이죠. 이 9.19 군사합의를 그냥 여러 개 합의 중에 하나로만 치부하면 안 될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합의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군사 합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했던 건데 그 동안은 이제 접경지대 워낙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고 우발적인 사고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그런 항상 전쟁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발전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 뭐 그리고 비방을 중지하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지상이나 해상에서 훈련을 중지한다, 완충지대를 만든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9.19 합의는 상공까지, 그러니까 육해공 모두를 다 군사 훈련하지 말자. 그래서 그 어디든 다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굉장히 함의가 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합의라고 9.19 군사 합의를 얘기했던 게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 내용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지금 서로 이제 그 티포텟 하면서 하나하나씩 지금 없애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뭐 포사격이나 아니면은 그 야외 기동훈련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위기가 고조되면 북한을 일단 둘째치고라도 국내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134만의 그 주민들이 훨씬 더 피해를 봐요. 그게 확성기가 됐던 전단지가 됐던. 그래서 당장 오물풍선 넘어와서 피해 본 건 우리잖아요. 지금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자동차 완전히 그 파괴되고. 그 자체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접경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지난 4일에도 용산 앞에 가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 시위를 했습니다. 이 전단지 대통령실 안 된다. 앞에서요? 왜냐면은 우리의 안보, 우리의 생존권이 먼저인데 지금 전단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전단 살포한다지만 우리 인권은 어디 가느냐, 생존권을 보장하라면서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북한 활동가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저 행위를 하면서 결국 피해가 어디로 돌아오는지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시작은 대북 전단 살포에서 시작된 거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물풍선이 날아왔고 그 그랬죠. 결과로 원래 역사적인 합의였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왔다. 선후 관계가 저쪽에서 먼저 오물풍선을 그냥 갑자기 툭 던진 게 아니라 지난 10일에 이쪽에서 전단지를 살포했고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25일 날 그리고 26일 날 김여정하고 그 북한의 이제 국방부에서 나와서 오물풍선을 보내겠다고 경고했고 실제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선후 관계도 중요하고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 사고 가능성을 최저화시키는 게 이제 그 정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거 파기시킬 거야라는 어떤 신경적인 반응이 아니라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이 날아와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리고 전단지는 피해를 만약에 안 입힌 게 명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비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오물풍선이 날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 합의 위반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효력 정지를 시켜버리면은 우리도 그러니까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외교란 건 명분인데 명분을 얻을 기회를 이렇게 없애는 게 그러니까 맞나 하는 생각이 상황을 들어요. 조금 완화시키고 어떤 예방책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방치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도대체 누굴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 얘기가 길어지죠. 9.19 군사합의 파기 이 과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어쨌든 계속해서 크레딧을 얻어야 되는 건데 명분을 축 쌓고 쌓아서 중요한 시점에서 뭔가 하나를 딱 얻어내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물론 뭐 북한도 거칠지만 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북한이 잘못했다는 건 뭐 디폴트로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때렸으니까 너한테 때린다 뭐 거의 이런 그 골목 싸움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뭔가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떤 뭐 대화를 시도해가지고 그거를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이제 해설들이 나오는 거죠. 네. 국내 정치용으로 하려는 것은 하려는 거 아닌가 아닌가 이런 하는. 우려가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일각에서.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계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유리한 게 뭐가 있죠? 보수 정부에서는 어떤 안보를 이슈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정부가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고 역사가 있다. 그건 팩트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팩트만 전달해 주시는 이승원 평론가님 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요약하자면 굉장히 이상하게 요약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켜서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당선되면 주한미군을 철군을 놓고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그 트럼프는 성추문 유죄 판결을 받고 오히려 후원금이 몰려들어서 더 유리한 고지를 갖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네. 한마디로 어수선하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이승환 시사평론가님 보내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워코노믹스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의 시드머니 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에서 한문도, 차영주, 김광석 3명의 전문가가 하반기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과 해안을 제시합니다. 6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을 토마토 집통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최승병 박사와 함께하는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네, 최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일본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네. 빠르게 군사대국으로 나가고 있는 일본인데 지난 시간에 아베 시기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기로는 그 정책이 지금 기시다 총리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기반을 닦은 초석이 됐고 그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뭐 그 당시에 아베가 세워놓은 기조에 따라서 지금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 쭉 연속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그렇게 된 데에는 일단 아베가 굉장히 집권을 오래 했어요. 뭐 아베가 1기에서 1년밖에 못했지만은 2기에서는 거의 뭐 무려 7년 9개월을 집권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장기 집권한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크게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니까. 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래 역대 이게 최장수 기록입니다. 7년이요? 네, 7년 9개월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진 것도 최장수고 합쳐서 8년 9개월도 통틀어서 총 집권 일수로 따져봐도 최장입니다. 그만큼 아베 이 정권이 상당히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하에서 장기간 이어져 왔고 그동안 아베가 상당 기간 자신의 이제 후계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자기의 정책이 그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많은 기반을 닦아놨죠. 당장 우리가 그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가는 아베 2기 집권 내내 관방장관 하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항상 뭐 이제 무슨 내각에서 무슨 발표를 할 때마다 나와서 기자회견하던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아베 복심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면서 후계자들도 그런 식으로 주도면밀하게 했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 우리 위안부 합의하고 할 때 그 당시에 외무장관이었어요. 그만큼 아베 밑에서 강요를 하면서 웬만큼 아베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퇴임 후에도 상황 노릇을 했다 뭐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베가 당시에 물러난 게 지지율이 폭락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쫓겨가듯이 물러난 게 아니라 아베는 사실 2기 집권 마지막까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8년 정도 오래 하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무 독재하는 거 아니야 싶은 얘기가 있어서 본인이 이 정도 충분히 했으니 기록 다 갈아치웠으니 이제 나는 후계자들한테 물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용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베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아베 자신도 이게 정계 은퇴가 결코 아니다. 내가 그냥 이 손으로 물러나는 거지 지속적으로 내가 영향력은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갖다 공공연히 했었고요. 그게 또 드러난 것이 사실 그 복심이었던 스가 총리가 그 당시 코로나19 대처에 좀 실패해서 굉장히 빨리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다음 선거가 그 다음 이제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선거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고노다로 전 외상이랑 이 기시다랑 등등이 붙었었는데 그때 또 아베가 영향을 또 끼쳤습니다. 그래갖고 그 고노다로가 굉장히 처음엔 유력한 후보로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 고노다로가 이 선거에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기시다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노다로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노 관방장관의 맞습니다. 자식이죠, 아들이죠. 네네. 우리가 고노다마 일본의 위안부 책임을 인정한 네네네. 그 공식적인 고노다마를 한 게 그 당시에 이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었는데요. 그분의 아들이죠. 사실 이 고노 요헤이 그 전 관방장관이 굉장히 일본 자민당 내에서 좀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옛날에 일본이 로키드 마틴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부패 스캔들 났을 때 이런 썩어 빠진 정당에서는 안 된다 하고 탈당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뭐 당내 비주류로서 자민당이 좀 그동안 너무 부패에 찌들어 있었는데 이런 거 개혁해야 된다 계속 말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 얼굴마담으로도 많이 기용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 본인 소신도 일본의 전쟁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우리 내에선 조금 다른 소리를 갖다가 한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 고노다로도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물론 약간 정치 성향이 다른 점은 있긴 하지만은 뭐 아버지의 뜻은 존중하고 부자 사이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또 굉장히 고노다루가 친한 파도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랑 옛날 그 당시 역시 아베 정권 당시에 외상하면서 약간 우리나라랑 얼굴 붉힌 적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약간 리버럴한 스탠스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비주류성을 닮아갖고 좀 소신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웠죠. 야, 얘가 되면은 자기 목소리 너무 내고 내 정책에도 이제 반길 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 다른 중진들이랑 협력을 해서 이 고노다루를 갖다가 발을 걸었죠, 그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한 번의 분수령이었겠네요. 아베 차기 총리가 고노가 되냐, 기시다가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도 있었는데 기시다 쪽으로 다시 말해서 아베가 자신의 정책을 이어가는 쪽으로 좀 영향력을 행사해서 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시다도 그런 식으로 아베의 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베의 그런 성향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아베가 암살이 됐지만은 그렇죠. 네. 암살이 된다고 이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베 이 외교 정책이라는 게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 일본 내에 굉장한 브레인들이랑 상의를 해갖고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의견 조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기시다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지금 뭐 뒤흔든다는 건 뭐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일본의 기조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지금 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본적으로는 이 자위대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그 안에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들. 그리고 이 국방력을 갖다가 좀 강화해서 독자적인 일본의 의상을 좀 높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북핵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과 함께 이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으로 가야 된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이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아니더라도 옛날에 고노다마를 했던 고노나 그 뜻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조금 우리가 기대를 했던 아들 고노나 이런 스탠스는 지금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네, 고노다로가 설사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좀 다른 세부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은 큰 이런 방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많이 짚어봤지만 일본이 국방비도 많이 쓰고 뭐 그렇게 군사 대국화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핵심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진짜 되냐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지금 말씀하신 자위대를 정말 군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식화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이나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 뭐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뜻이 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의사를 갖다가 반해서 밀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베도 자기 집권 기간에 어떻게든 이 헌법 개정을 실현시키려고 했지만은 그 인기 좋은 아베도 실패한 게 헌법 개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일본의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 데이터가 좀 재밌습니다. 이 일본 언론에서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나온 것이 이 올해 2024년에 아사히 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구조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61%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치하자는 거는 전쟁 가능하게 만들지 말자. 네, 그렇죠. 이게 작년에 2023년에는 55%였는데 더 높아졌어요. 더 높아졌어요. 네, 55에서 61%로. 네. 1년 만에. 네, 헌법 개정은 오히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대다수가 반대를 하네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 들어본 게 그다음에 요미우리 신문은 이 약간 좀 보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요미우리 신문은 이걸 좀 지원하고 싶으니까 좀 쪼갰어요. 구조 중에서도 핵심이 이랑은 우리는 아예 절대 전쟁 안 한다라는 이 전쟁 포기 부분이고 2항이 바로 자위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요건데 결국에 뭐 1조를 바꾸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린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고 2조는
거기선 좀 더 수위를 낮춰서 군대는 보유할 수 있다. 어쨌건 네네. 그 부분이 되어갖고 그럼 구조 1조랑 구조 1항이랑 2항의 이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항은 75%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은 거는 일본 국민의 75%가 반대를 하고 있고 다만 2항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더 높습니다. 반대가 한 43%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의 기본적인 여론은 이 문제를 좀 불리해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대를 갖다가 군대로서 우리가 명시하는 거에 대한 찬성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반대 여론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제 오랜 의문이 좀 풀리는데요. 네. 요미우리 신문 조사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쪼개서 조사한 거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뭉뚱그려서 얘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저는 일본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리버럴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도 지식인층 상당수는 여전히 리버럴이고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딱 나눠서 물어보니까 네. 딱 보이네요.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는 절대 다수는 전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직은 네. 하지 말자. 아직 뭐 이런 전쟁을 분위기네. 각오할 만한 이런 상황은 일본 국민이 절대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시다 내각도 사실 뭐 기시다 총리도 초반에 집권한 뒤에 계속 이 평화헌법 개정이 나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내가 퇴임하기 전에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20%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저조한 수준인데 그래도 내 총리 때에서 뭔가 개헌 논의를 지피고 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지금 지필 상황이 전혀 못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개헌 추진의 동력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저는 이게 일본 국내 정치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베의 큰 계획의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게 그 헌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로 가자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일본 내에서 파퓰리스트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국민들 여론이 그런 건 아니네요. 아베 총리가 그냥 강력하게 비전을 그렇게 설정을 했을 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번듯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까지는 국민적 합의가 그래도 있는 셈이죠. 네.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군대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 돈만 되는 봉으로 맞아. 취급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 맞습니다. 쿠웨이트에서 감사 인사도 못 받고 네. 그 얘기하셨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베는 그 선까지는 얻을 건 다 얻었죠. 지금 뭐 군비 확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밑바탕, 법률 개정 같은 거는 이미 아베 시대 다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그런 것들이 혹시나 위헌 시비가 걸렸을 때 좀 군색하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헌법의 족쇄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선제 공격이나 그런 쪽까지 쓸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이 있어요?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호하느냐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령층에서는 아직도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우리가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고생했다는 그런 인식이 남아 있고 또 그 전후 시대에 이 좌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득세했을 당시에 이 좌익운동의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근데 이게 점점점 이 시대가 오면서 희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젊은 층들에서 아무래도 그런 이 뭔가 우리도 보통 국가가 돼서 좀 힘을 과시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이게 전반적인 일본의 고령화가 큰 역할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 역사를 봤을 때 일본이 침략 야욕을 항상 끌어올랐던 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임진왜란 때 보면은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서 이제 갑자기 잉여 무사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눠줄 땅이 부족하다 보니 야 땅을 조선을 침략을 해서 우리가 그걸 확보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19세기, 20세기 메이지 유신 뒤에 그 당시에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인구 팽창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굉장히 삶이 팍팍해지니까 야 이거는 다른 제국주의 열강이 하듯이 우리도 팽창을 통해서 외국에서 뺏어갖고
국민들을 나눠줘야겠다. 이런 끌어오르는 내부의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을 때 역시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돌리고 또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20세기 초에는 전쟁 특수를 굉장히 많이 누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만 해도 일본 땅에서 전쟁이 안 나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니까 와 공장도 잘 돌아가고 경제도 살고 그러니 이거 전쟁 좀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니까 군국주의 열풍으로 확 그때 치달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폭주를 했었는데 지금처럼 완전히 고령화가 되고 다들 나이 먹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노후 즐기고 싶은 나이인데 굳이 전쟁을 네, 지금 와서 뭔 또 전쟁이야. 아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 라는 의견이 많은 거죠. 아, 네, 그게 저는 그게 좀 크다고 봅니다. 아, 그 데모그래피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네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노동 인구가 많고 젊은 그런 국가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팽창 국가는 그 전에 이 인구 팽창도 굉장히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한다는 것도 그런 여론에서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일본 국민들은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좀 설마 외적들이 이 바다를 넘어서 침공해 올까라는 건 안심이 있었는데 북핵 위협이 갑자기 생겨나니까 야 저거는 막아야 돼. 우리가 잘못하다가 앉아 있다가 북핵의 미사일에 당해갖고 다 날아가면 큰일 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군대 그리고 선제 타격 내지는 이 반격 능력은 갖춰야 된다라는 합의로 이제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자. 그 일항 개정은 뭐 그냥 상당 기간 어려울 것 같고 국민들도 네. 반대하고 근데 2항은 개정하자는 쪽으로 지금 여론이 그래도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자위대가 딱 관심이 바로 가는. 지난번에 자위대가 네. 군비 증강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자위대 군인들은 어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또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나라 네. 초급 장교들 굉장히 많이 또 이탈하고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심각한 문제죠. 지금. 옛날과는 달리 이게 네. 또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신화도 또 많이 깨지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소득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막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네. 그랬잖아요. 일본은 자위대 상태가 근데 어때요?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한일이 지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통계가 있습니다. 뭐 지금 자위대 군비 증강 상황을 보면은 대략 연간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와야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재작년에 일본이 이걸 구체적으로 이 통계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재작년에 한 4,000명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필요한데 4,000명이 들어왔다고? 네, 10,000명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모병제 국가니까 지원 안 하면 이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 이게 반도 못 채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 우리나라도 요즘 간부 이탈이 많아져서 실제로 많은 전방 부대들이 이 편제 이하로 채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원래 뭐 중대가 한 100수십 명 있어야 되는데 뭐 40명, 50명짜리 중대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 함정들 육상 부대는 물론이고 함정들도 이제 정수 못 채우고 지금 작전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일본이 국방 예산 막 늘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모병제니까 병사들 월급도 좀 늘어나지 않나요? 처우가 좋으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갈 것 같은데 딴 데 일자리 구하기도 사실 일본도 팍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일본 자위대원들이 얼마나 받는지 제가 이 연봉 통계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 대략 한 25세에서 29세니까 20대 후반 자위대원들이 받는 평균 연봉이 428만 원이라고 해요. 428만 원이면 네, 지금이 환율이 880원 정도 하니까 이게 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네, 우리나라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부사관들 하사급이 뭐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 수당은 되게 작고 이제 전방 부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은 여러 가지 수당이 붙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하사들이 기본이 한 3,300에 전방 이런 뭐 GOP나 그런 데 가면은 3,800까지 받습니다. 그럼 차이가 없네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일본도 사실 젊은 층들이 임금 수준이 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물론 일본 일반적인 이 일반 기업체보다는 높습니다. 일반 기업체보다는 대략 한 15% 정도 더 주는 상황인데
그 절대적으로 많다고 지금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군인들이 장기 복무를 선호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근무한 다음에 자꾸 전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는 이 간부 연봉이 인상률이 낮습니다. 호봉이 올라가면서 천천히 테이블이 증가하는데 밖에 있으면 그래도 본인이 커리어 열심히 잘 쌓고 자포핑을 잘하면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높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자위대 자위관이 이 호봉 테이블이 쭉 연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완만해요. 근데 민간 기업의 연봉은 그거보다는 이 기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대 후반으로 가면은 이 대략 자위대의 연봉이 509만 엔 정도고 민간 기업이 445만 엔 정도가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데 격차가 한 10%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애 전체 기대 소득을 따져보면은 일본 자위대원들도 야 내가 이거 여기다 계속 말뚝박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젊을 때 돈 좀 벌었으면 나가서 민간 기업으로 갈아타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민간 기업보다 조금 소득 수준이 높은데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어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느니 여기 지원을 해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걸 보면은 혹시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혹시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위대나 군대에 별로 관심이 국민들이 없어서 거기 가는 걸 좀 안 좋게 생각하나? 안 좋은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에 대해서. 네, 사회적 인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본에서는 그걸 자위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경찰관, 소방관 하듯이. 자위대 대원을 자위관. 네, 자위대원을 자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인식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별로 안 좋아요? 네. 일본이 군대를 갖다가 올해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자위대 출신들이 나와서 전역을 해도 나 자위관 출신이야라고 절대 얘기 안 한다고 해요. 별로 뭐 사회적으로 그게 뭐 그래서 오히려 인식이 안 좋은 게 이 일본의 내에서는 자위관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멋있게 한다든가 이런 전사의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내에서 주로 자연재해가 나고 그랬을 때 막 거기 투입돼서 막 구호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는 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에는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회적으로 좀 힘든 허드렛 일 하고 봉급 좀 더 받는 특별한 기능은 없는 별로 존경할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닌 이런 식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자위관이었어라는 걸 드러내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요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낮다 보니 요즘 일본이 대졸 취업자들 일본도 인구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웬만하면 취업 잘 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본인이 편하게 살려고 알바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게 필터적이 그렇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 본인이 번듯한 직장 가고 싶으면 자린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내가 힘들게 자위관 해야 되냐 사회적 인식도 별론데 이런 생각들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실감나는 설명인데요. 좀 돈 조금 더 많이 받고 허드렛 일하는 기술과 지식은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라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방위력 증강 계획이 있잖아요. 일본 이거 자체가 좀 허상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렇게 보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도 이 문제를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갖고 이 자위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요즘 많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이게 병력 증강은 너무 지금 병력 증강에 대한 욕심은 좀 포기하고 대신에 무기 체계 증강에 상당한 힘을 쏟고 있죠. 지금 일본도 이 육상 자위대 쪽에 병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야전 부대들은 이 확장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어느 정도 편제를 축소하든지 하고 대신에 요즘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들 적이 만약에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데 지금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자위대가 이렇게 군비 증강을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일본군이 딱 일장기 휘날리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쫙 행진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 만약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일본 군함들이 우리 동해나 이런 해상에 떠 있다든가
아니면은 일본의 전투기 전폭기들이 우리 영공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런 쪽을 상상하는 게 더 정확한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군이나 공군 그리고 무기 체계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방위력 증강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방위력 증강을 해가면은 궁극적으로 일본이 얻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때 처음에 이야기의 시작은 아베의 대전략이었는데 네. 이게 어쨌든 그 대전략이 온라인돼 가지고 이게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단순히 그래서 과거의 프레임으로 일본이 진짜 뭐 팽창의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갖고 우리의 이권을 뺏으려는 적극적으로 뭐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하려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가만히 행보를 보면은 이게 결국에 일본이 궁극적으로는 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요. 네. 아, 앞서서 뭐 이승현 평론가 얘기할 때 네. 외교라는 게 크레딧 쌓는 거라는 말씀을 네, 잘 네,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그 큰 크레딧을 쌓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미국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일본의 이 안보 전략이 미국의 지금 대전략과 딱 1대1로 매칭시켜가면서 그대로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에게 지금 엄청난 성의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게 지금 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일본이 제안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역할을 분담한다라는 군비 증강까지 착착착 하면서 미국에게 지금 신뢰를 착착착 쌓고 있는 거죠. 일본도 결국 장기적으로 생존을 따져보면은 근데 미국과 항상 똑같은 행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본도 지금 뭐 국력이 계속 고령화로 인해서 좀 쇠퇴하고 있고 일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미중 대결에서 미국 편만 들 수는 없거든요. 특히 지금 중국의 행보를 보면은 중국이 많은 견제를 받고 있지만은 미래 산업, 뭐 미국 특히 그린 산업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태양광 뭐 패널이나 배터리나 뭐 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그런 좀 덜 민감한 부분에서의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뭐 공동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쪽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그게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옛날 사고방식은 아닐 겁니다.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 침투하기 힘들지만은 일본이 전략적으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동남아, 인도 네네네. 이 지역이거든요. 네. 그 지역에서 일본 기업들의 시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을 견제도 하면서 근데 중국 기업을 그냥 일본의 국력으로는 견제를 못하니까 미국의 힘도 빌려야 되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중국의 이러한 원료 공급, 부품 공급 기업들과의 장기적인 협력을 생각하면은 거기랑도 앞으로 뭐 짝짝꿍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과 같이 안보가 종속된 상황에선 힘들다. 근데 지금 미국과 아주 미국의 보조를 잘 맞춰주면서 신뢰를 단단하게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야 우리 해줄 만큼 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좀 하게 냅둬라. 라는 식으로 좀 그 다음부터 한 10년 뒤가 될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뭔가 좀 독자적 행보를 가려는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아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일본이 전략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좋은 이미지는 미국한테. 네네. 그 방증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주일미군 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일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주한미군 사령관은 네. 대장입니다. 포스타죠. 네. 네네. 근데 주일미군은 쓰리스타예요. 아, 쓰리스타가 하나 났구나. 네. 아, 주일미군은 이 미군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이 통합군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네네.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4스타. 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주일미군 사령관은 3스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걸 4스타로 격상시켜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급으로 일본을 갖다가 주일미군을 격상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안보에서 이제까지 당연히 한국이 최전선이기 때문에 한국을 한 단계 위로 봤습니다. 네. 그 딱 보직에서도 봤듯이. 하지만 이렇게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고 있다고 하니 이제 일본과 한국은 동급이다라는 걸
공식화하려는 지금 상황이 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만큼 미국의 인식이 지금 확실히 바뀌고 있고 이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가치 이 무게추도 이게 상당히 일본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지금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최근의 성과. 네. 미국이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크레딧을 얻었다. 많이 획득을 하고 있죠. 그런 얘기네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한미일 안보 파트너 관계가 그런 네. 식의 무게추가 이동이 되면은 네.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본이 그다음에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들까? 지금은 뭔가 다 그냥 손해 보면서 이것저것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간 그걸로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익이 어떠한 형태일까가 저희가 깊이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군사 대국화 착착착 진행하고 있고 그게 아베 총리 때 세웠던 그 대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쭉 기시다까지 몰고 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헌법을 개정해서 어떤 다시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에서 크레딧을 확보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얻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압도하고 중국과도 적절히 견제하면서 적절히 협력하면서 좀 경제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딱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인도양 그 지역의 그 경제 영토를 갖다가 공고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나와봐요 인정해줘 라는 그런 저는 뭔가 전략적 포석이 여기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쭤봐야 되는 거는 그럼 한국한테는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경제 산업에 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적 지위가 이게 또 앞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들어가겠죠. 그 얘기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최 박사님하고 최승병 박사님하고 워커노믹스에서 오늘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기조가 우리 경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음 주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2시 30분에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내일 목요일이라서 하루 쉬고요. 금요일에 12시 20분입니다. 금요일에 12시 20분에 다시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금요일 12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